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할머니 아들들입니다. 이 할머니 아들은 딸도 없이 우리 작은 어머니는 딸도 없이 아들 7형제만 낳는데 하나만 병사로더라고 나머지 6형제 중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를 토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 아들 6형제가 어디 간지 모르니까. 둘째 아들도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내 눈앞에서 잡혀가서 모두 걱정 말라면서 아무도 안 돌아와. 그래서 이제 이게 영원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양신아 씨. 그의 가족사의 비극은 70여 년 전 제주도민 수만 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 4.3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제주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제주 4.3. 향토사학에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지역의 잊혀진 역사를 찾아내는 데 앞장서온 양신아 씨. 형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평생 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을 쫓고 매일 일기를 써내려갔던 양신아 씨의 멈출 수 없는 기록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길목에 자리한 대정읍.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양신아 씨는 서달 오름을 자주 찾습니다. 제주 4.3이 끝날 무렵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불순분자를 찾는다는 명목하에 예비 검속이 실시되는데요. 이때 검속에 걸린 주민들이 이곳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형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내가 7남매 중 막내인데 제일 큰 형님, 다음에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 형님, 형제가 여기서 학살내버렸어. 그래서 이걸 쭉 추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저 62구는 이분들은 어디서 학살되냐면 좀 우에서 학살되니까 6년간 있어서도 유골을 찾으니까 어느 정도 감지들 유족들이 찾아낸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1구는 지금 어디 간 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 중에서 몇 년 전에 제주시 비행장에서 유골이 나오는데 그거 유전자 감식을 하니까 여기 신평분 어느 분 나와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비행장에서 학살해버린 것이 아니냐.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2명인데 이분은 지금 백주선에 무덤이 있어요. 저기 가보면은 이쪽에 저기 가보면은 학살난 터가 나와요. 위령비 뒤쪽으로 공터가 나옵니다. 일제시대 일본군의 탄약고가 있었던 이곳을 미군이 폭발을 시켰는데 그때 생긴 웅덩이는 끔찍한 학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에 실려와 가니까 이거 틀림없이는 죽이지 않는구나 해서 저희 그래서부터 신발들 벗으면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신 학교 될 때 찝신 다니다가 바로 50년대에 검은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흰 고무신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검은 고무신을 우리 형님이 신으면은 조크레강 하나 툭 터지면 아까왕 그거 꿰매 신곡해서 말씀. 여기 막 던진 거 보면 막 꿰매고 한 건 이거 봐서 아 우리 형님이다, 아 우리 아버지다 알 거 아니냐 막 던졌는데 죽이는 분들이 학살난다면 그걸 싹 모여서 저 입구에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날 죽이는 날이 7월 7석 날이라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7월 7석 법당에 다니는데 울면서 달려오니 이상하다. 법당에 가면서 무서울까? 그때 이제 공일날입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는 허리띠를 막 던져 있고 신발들 하나씩 태우지 못한 것들 있고 이 입구에는 불을 와랑와랑 살려고 여기 와 보니까 이게 떼죽음이 그냥 가득 얽혀져 있으니까 어느 건지 그때 못 찾은 이유는
밤새껏 여기 날마다 오는데 이쪽에 보초 섰어요. 군인들이 보초 서 있기 때문에 그 7월 칠성날 그 무더운 때 학살해버리니까 한 5일쯤 되니 하늘에 새카만 가마귀들이 그 냄새를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유족들은 그 하늘에 가마귀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비 나오나 밤에는 여기 왔는데 이제 보초 딱 져서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 학살할 때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여기 발굴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언론 계산하면 6년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 수업을 끝마치니까 여기 유해 발굴한다고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송악산에 가봐라. 그래서 내가 도시락 먹지 않고 들고서 여기 와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우리 형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내가 학생 모자 쓰고 왔으니까 나한테 다가서서 하는 이야기가 아지방, 아주버니 형은 특별하니까 여기 서서 형님 시신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보통 키가 되지만 우리 형님은 1m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뼈가 나오면은 그걸 형님으로 알고 여기서 받아라 이거예요. 여기 오전 내내는 이리 물을 퍼고 오후 들면서 몇 사람이 들어가 머리, 발, 저 큰 뼈 이것저것을 꺼내는데 나는 우리 형님 시신 나올 때를 가만히 기다리는데 바로 해는 떠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을 하나도 차지 못할 줄 알고 우리 형수님이 아무거나도 하나 차지해. 이 말을 듣자마자 물 똑똑 떨어지면 누구 머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창호지에 싸서 저기 마련한 칠성판에 놓고 다음에 가만히 나오는 거 보니까 구부러진 갈비들은 누구인지 모르죠. 이건 갈비뼈이다 해서 3개, 4개 양쪽에 받아놓고 다음에 좀 굵은 뼈는 이건 다리뼈이다. 이건 팔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쭉 놨는데 창호지에 싸면서 놨는데 그때는 바로 149개의 칠성반들을 쭉 왔어요. 여기. 학살 이후 6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희생자의 주검들. 당시 중학생이었던 양신아 씨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형님이 학살당한 그날 이후 매일 써온 그의 일기는 제주 4.3과 예비검속을 증언하는 중요한 사료가 됐는데요.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유족들의 오랜 노력 끝에 예비검속 희생자 추모비도 세워졌습니다. 한때는 폭도로 몰릴까봐 4.3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시절. 오랜 세월을 숨죽여 진상을 추적했던 양신아 씨는 진실이 확인될 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백줄손 백존일손 하지만은 그때 유족 이름은 칠성합방이요. 좁은 도. 칠성합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칠성날 학살했으니까 칠성합방 유족회라고 하다가 거기 백줄선미가 1일 정도 6줄로 쭉 해가지고 다 세우고 나도 중간중에 그 누구 머리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우리 형님으로 알고 거기에 괭이로 돌멩이도 하나 앞에 세우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날 해가 거의 다 캄캄해갈 무렵 그 유족들을 다 여기 모입시다 해서 그때 여기에 평생 아들 죽음에 투쟁했던 바로 이현필 선생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여기 자기만씩 표시하면서 아버지다 형님이다 하지만은 그 확실한 뼈를 못 찾았으니까 여기에 타 있는 분들을 우리 조상으로 하자. 그래서 백할아버지 임식은 백할아버지가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죽어서 뼈가 엉켜 불었으니 우리 손자는 하나 더 일손. 그래서 백조 일손이라는 유족은 그때부터 바꿔진 거예요. 학살터가 있는 서달 오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희생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학살 후 6년이 지나서야 한데 엉켜 확인조차 어려운 유골들을 한데 수습해 이곳 백조일손 묘역에 모신 건데요. 치아의 형태와 썩지 않은 나일론 옷, 가죽 허리띠 등 유품들을 참고해 가족 이미 확인된 유골 17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132구의 부분 유골들은 유족들에게 전해져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은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이곳에 잠들게 됩니다. 저기 보여요. 저기 거기서 사익길로 유해를 가져와서 그때는 묘역이 이것뿐이요. 여기 아마 16구씩인가 해서 6줄로 딱 하니까 132구에 나는 저쪽 어디 북쪽 쪽에 가가지고 형님 무덤으로 놓고 그 누구 뼈도 모른 거죠. 그래서 돌멩이 거기 하나 괭이로 해서 양자 씌워놓고 했는데 5.16 군사 쿠데타에 와 보니까 이 비석도 여기 때려 부숴버렸고, 그러면 여기 부신 자리는 여기 굽자리에 이 돌들은 여기 세웠던 자리에. 근데 이 돌은 비석돌이 어디 거냐면은 저 산방산 돌입니다. 그 당시는 비석을 팔 때는 전부 산방산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아니고 산방산 돌이니까 부드럽게 여기 깨졌는데, 그래서 깨져서 울타리에 숨겨 있던 것을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벌초면서 이거 찾아내 가지고 여기 5.16 군사정권이 파괴된 백두산쯤에 묘비 파편을 그 비석 세웠던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추적하면서 보니까 거창의 양민학살, 그건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 719명이 학살된 곳인데 3일 사이에 719. 거기 비석이 가보니까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는 이런 대리석이요. 대리석이니까 함부로 부수지 못하니까 땅판 묻어버리고 우리 것은 부셔버린 겁니다. 우리가 찾아낼 때도 거기서 땅 묻어있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도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석 세웠던 뿌리 그 급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놔서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양신아 씨가 무언가를 찾습니다. 60여 년째 매일의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종이 하나 허투루 하지 않은 양신아 씨는 오래전 형님에게 쓴 편지 한 장을 꺼냈는데요.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삶을 사시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장례 치른 이야기를 형님께 적어 올린 겁니다.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형님의 유해 발굴 상황을 빼곡히 적어 놓은 일기장도 펼쳐 보여줍니다. 1350환. 이거 보세요. 학교에서 4시간이 수업을 끝난 후 신성내 학생, 대고 중학생을 모여서 돈을 받아가지고 볼을 샀다. 그 볼이 600환, 300환은 아직 집행을 안 했다. 단기 4289년 5월 18일 금 청은이가 막을 청자입니다. 오늘은 1시간이 생물 수업하고서 선생님으로부터 비행장 동남쪽 설안봉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 뼈가 있는 곳에 형님이 뼈를 찾으러 가라고 했다. 설안봉 섣달오름입니다. 이 선역서자의 계란란자의 봉오리봉자 섣달오름.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형수님이 먼저 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찾아왔다. 학교 모자 쓰고 왔으니까 나를 찾아왔다. 아주머니, 우리 형수가 그러면 아주머니 형은 특별히 키가 컸으니 큰 뼈가 나오면 찾으라고 하였다. 오후까지 굴 속에 있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있었다. 한참 늦은 때 아무 뼈라도 찾아하라고 형수님이 이야기를 해서 누구의 뼈인지 형수님과 같이 받고 묘기에 가서 묻으니 저녁이 되어 캄캄한 밤이 되어 되어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왜 일기를 계속 쓰고 하느냐면은 내가 무릉일이 아니요. 아까 얘기한 저 사기소입니다. 해안산 5km 넘은데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 그 동네에서 개를 해요. 무슨 개 하느냐? 어느 아이에게 결혼할 때 쌀 한 가마니 어느 아이 할 때는 부모 돌아가면 이걸 개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7남매 중에 막둥인데 옛날에는 9번의 한 데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결혼식이라 그러면은 몇십 년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아가면. 그런데 거의 다 개는 부인들이 했다가 할머니가 되는데 그
그렇다고 할머니들이 그 기록을 철저히 못 해두거든요. 그러면 싸움 본전이 자주 나. 그러면 그때가 아유 양신한테가 물어봐거든. 거기 가면은 누구네 집에 썰 할 때는 우리 어머니 늘 같은 게 쌀 받았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어느 아이 결혼할 때는 안 줬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재판장 역할을 한 거예요. 4.3 사건 진상조서 2개죠, 요거. 저 불구릉한 것은 처음에 나온 겁니다. 고원 국무춘 때 200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저걸 나오게 되니까 군경 우리나라의 좀 보수 우파 세력에 강력히 반대한 거예요. 이것은 이게 그 대변지다 뭐이다 하니까 그때 딱 어떤 공문을 나한테도 보내오고 했느냐면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자료들이 나온다면은 수정하겠다. 이제 그 수정할 때인데 내가 대전고등학교 50년사 저걸 만들 때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개교가 6.25 때 했는데 2000년 되니까 그 50년사를 하는데 50년사가 편찬위 원장이에요. 이제는 그 편집하면서 내 일기장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자료들이 있은가 더듬다 보니까 처음 나온 우리 백질선의 유해 발굴한 것이 없어. 나 일기장에 딱 보니까 1956년도 5월 18일 금요일 맑음 1시간 수업을 끝마치고 생물선생 고석규 선생님이 섣달오름에 형님이 유해 발굴하라 하니까 내가 갔는데 가보니 형수님이 미리 와 있고 나한테 큰 뼈 나오면 주어라 하는 지시가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이젠 처음 나온 거 딱 보니까 가해자도 틀리고 날짜도 연도도 막 틀리게. 그래서 이제는 6개월간이니까 그걸 씌워가지고 중앙으로 보냈죠. 보냈는데 저녁에 우리 집으로 이 일반 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딱 받으니까 이거 국무총리실이에요. 촌놈이 법이 나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니까 경찰 문건이 맞지 유족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이는 그렇게 해요. 난 언론 대답을 보내. 이것은 내가 기억이 아니라 일기장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죠. 그럼 복사해 보내요. 그때 이제 복사해서 보냈죠. 그래서 두 번째 저기 나올 때는 딱 바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평생 기록하고 자료들을 모아놓는 습관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어집니다. 신문을 보다가도 중요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종류별로 모아 스크랩을 해두는데요. 제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제주 4.3이 표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20여 년부터 시작된 습관입니다. 변하고 있는 세상이 신기하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고 훗날 후배들에게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이건 오늘 온 것들이라면서 이거 각 신문 이거 오늘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 스크랩 헛거 나왔네. 신문을 그럼 몇 개나 바꾸세요? 신문 제주에서 발행하는 지방제는 전부입니다. 5개, 6개 되는구나. 하나, 네, 이거 각자 하니까 제주신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서귀포신문, 매일 타임스 그 6개로구나. 걔는 받는 것이 하나씩 받으면 단가가 3개면은 하나는 서비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구독료도 얼마 안 가고 또 이것은 다 읽지 못하니까 다 선쳤다가 내가 시간 있을 때도 한번 보지만은 내가 안 보더라도 후배들이 성큰 것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또 분류를 합니다. 4.3 관계는 4.3. 나 이 김철음 선생 하는 거 늘 하는데 이건 4.3이 아니니까 별도로 인물로 해서 표시 별도로 하고. 신문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이 스크랩 한 것은 아마 우리 제주도 4.3을 다루기 시작한 게 97년인가 될 거다. 97년도 돌아갔지만 김영훈 시장했던 도의회 4.3 특별위원장 해서 그때부터 입 밖에 4.3도 이야기 나오고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때만 해도 마음대로면 그때는 일주일에 4.3 관계가 한 번 나오나만 하는데 이후에는 신문마다 한 신문에서 대여섯 장 참고서. 그래서 격세지감이 나는구나 생각. 4.3 관련 스크랩북을 펼치자 오래된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주 지역 한 일간지의 1993년도 기사인데요.
1999년까지 연재된 이 신문의 4.3 특집 기사들은 이후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작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전후 제주섬에서 발발한 제주 4.3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지난 2003년에는 그의 일기가 역사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도 했죠. 제주의 서쪽 끝에 자리한 대정읍의 중산간 마을 무릉 이리. 어린 시절 양신아 씨가 부모님과 살았던 고향 마을입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았는데요. 집이 있었던 자리에는 터만 남아 있을 뿐 이제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개령 내린 때는 여기 집 하나도 없어요. 몇 개 있는데 불 붙여버렸고 아마 그 당시 이 건물 뒤쪽에 기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 불 안 탄 줄 알아요 그때. 뜯어 안 간 건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양 선생님 댁은 우린 뜯어간 거 이게. 뜯어간 다음에 불태워버린 거죠 거기가. 뜯어간 상태면은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가. 그렇죠. 이거 아무 터도 없고. 내가 아까도 이 밭에가 큰 밭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리 갈라고들 걸음에 보리씨에 다 놔놓고 갈지 못한 속에인가 버리니까 다음에 봄에 복구해만 보니 보리가 뚜엄뚜엄 막 났던 장소들이겠죠. 그때 저기 건물들 하나도 없고 나무들도 없고. 집이 불타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어린 시절. 모든 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림 그릴 때만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그림을 배우고 싶어 무작정 상경해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 화가인 이당 김은호 화백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을 보면 그의 빼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병풍을 그렸던 거인데 그 병풍이 우리 집에 아니고 다른 집에 건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이걸 나한테 이거 양 선생 그린 거라고 보니까 이 양신아하고 원단해서 이거 나 이름까지 써 있네. 여기 좀 얼추 한 몇 년 정도. 지금 58년도에서 6개 전에니까 52년도 아니면 53년도네. 중학교 때니까. 아,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 이런 병풍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본 시대부터 그림을 취미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거 보고 한 거예요. 그때 병풍 여러 개 그렸거든. 병풍쟁이 떼 굽는데 떼 굽는 일만 한다고. 사실상 그림 사가는 사람은 제주도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 병풍 내용은? 병풍은 뭐 요것은 화조로서 근데 난 그때 글씨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써졌네. 쳤다가 울지 마라 울어도 속절납다 울거든 너만 울지 나를 어찌 깨우느냐 아마도 내 소리 들으면 만사 바빠지리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글귀는 이거 어디서 인용을 하신 겁니까? 아마 이건 어디 시가 시조일 거예요. 그 펜 가지고 내가 쓴 것들인데. 그리고 중학교 때 이걸 다. 예, 중학교 2, 3을. 그래서 그때 미술부 하면은 꼭 거기를 불려갔으니까 이번에 60년 만에 지난 4월 3일 날 일본에 고등학교 동창이 왔어요. 그분이 내 일기장에 보니까 그림 포스터 대회 그분이 1등하고 내가 2등하고 나와서 그 추억담을 이야기했죠. 그때는 불러서 포스터 그려라. 그 방첩 포스터니 뭐이니 해서. 여하간 이 그림은 이제는 손도 떨리고 못하지만은 이거 그때 이런 걸 내가 해줬구나. 중학생 때 병풍을 그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양신아 씨. 특히 아주 가는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세필 대생 솜씨도 뛰어나서
20대 때는 세계 위인들의 세필 초상화를 그려 제주도 내 순회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세계 역사 인물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링컨을 비롯해 28점의 그림들을 선보였는데요. 4년 전엔 고향의 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양신아 씨가 자신의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마을의 한 절로 들어가는데요. 예, 이거 완전히 내 솜씨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옛날 그 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장인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을 노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제주도에서는 최초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 선생님이 이제 양신하 선생님이 길었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 걸 내가 들었고, 그래서 그 지금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잘 보존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칠성탱화하고 산신탱화도 잘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파손이 돼버려서 막 찢어지고 막 이래 해서 그 잘 못 모시고, 그래서 고물상 그 뭐냐 수집가 그 그림 그 탱화 수집가가 20다 고미술. 네, 고미술 그거를 하겠다 해서 그분에게 그 저 시주를 했어요. 시주를 잘 보관하라고. 아마도 그분도 어디인가 잘 아무도 잘 재생했을 거고. 재생을 나 이거 하고 보면서 참 이게 몇십 년, 5, 60년이 지났지만은 그 당시를 참 얼른 떠오르네 말씀. 지금 요 고헌탱화는 그 당시 스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12지옥으로 간다.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만은 그 표현을 그림으로 한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저 화탕지옥. 화탕지옥. 예, 불로 죄를 져서 불로 들어가니까 저 올라가면서 도망한 거이고, 독사지옥. 독사죠. 예, 잘못하면은 저런 지옥으로 빠진다 하고. 다음에 여기는 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듣고 불교 미술을 생각해 볼 때, 여기와 불법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신자들이 이거 무슨 말인고 모르니까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이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를 범했을 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내가 쓴 것이 극락길, 천당길, 저렇게 잘 냈을 경우고 지옥길은 잘못했을 경우 일로 빼진다. 그러니까 여성에 살면서 범을 하지 말라 그거였고, 지금 이 그림은 다른 탱화들은 모르지만 이건 천입니다. 그 당시 이 종이가 아닙니다. 천인데 일본에서 그 일본 말로 후라토라는 거 이걸 구입해 가지고 이거 그릴 때는 거기 악유칠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딱 놔가지고 나는 이걸 보니까 그때 생각했다. 바닥에 놔서 그 그림 위에 갈 수 없으니까 초석을 위로 그리면서 이제 초석을 말아 주게. 그러다가 정심때나 돼서 정심이나 드십시오 한다면은 그리던 그림을 세워 놓으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앉아서 볼 때는 아유 나도 확 뭔가 이러는 거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 오고 보니까 여기 그래 감회가 깊죠. 감매도 하지만은 이 그림이 이제까지 내 솜씨가 있었구나 한 것이 우리 참. 양 선생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영원한 그 기록이 남아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림에도 빼어난 재능을 가진 양신아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올라가 그림 공부를 하게 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4.3 때 7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양신아 씨가 어머니를 병간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주에 돌아와서도 그의 그림 솜씨가 알려져 사찰의 탱화나 초상화, 병풍 그림들을 계속 그렸는데요.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도 50살이 다 될 때까지 양신아 씨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은 계속됩니다. 종이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며 자료들을 정리하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양신아 씨의 기록들은 작년 동창회에서 빛을 발휘했습니다. 지난해 양신아 씨의 모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60년 만에 희수를 훌쩍 넘긴 노인들의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1955년에 입학해 3년간 동고동락하며 공부했던 동창생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다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양신아 씨는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수소문해가며 이 특별한 동창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학창시절 사진들도 공개했는데요. 특히 126명의 졸업생들과 은사님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모두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오해 강경찬입니다. 오늘 60년 만에 처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늘은 뜻하지 않게 하늘도 축복하고 상다로 좋은 날씨를 선택해 준 것이 우리 60년 만에 이런 자리를 모인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하느님도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영상을 보았지만은 우리 오해 양신나 회장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뭉쳐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하고 반면에 이것을 우리 영원히 남길 수 없는 이런 자리가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양신나 회장은 제2금융권에서 다니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반드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역 발전과 역사에 남을 일을 지금까지 기록해 왔습니다. 50년사를 우리 대고 할 적에도 총 편찬위원장을 하시면서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은 끝끝내까지 매듭을 주고 우리 전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에게도 전부 배달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겉도 가시기 전에 우리 지역에 개정읍지를 못 만들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도 싫다 말고 편찬위원장을 맡아서 이 지역의 역사에 남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전고등학교 5회 졸업하신 분들의 졸업 60주년 기념 행사를 봤는데 참석을 하고 나서 정말 지금도 1년이 지나도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학교장으로서 느낌보다는 선생님으로서 또는 정말 학생으로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졸업생들에게도 오래오래 전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학교가 성장하려면 현재의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선배님들이 계셔서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긍심도 높아지고 정말 학교가 학교만의 학교가 아닌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참석했던 5회 선배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오래오래 살아계셔서 내년에 아니면 또 내년에 다시 이런 행사를 해서 후배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4.3의 광풍이 휘몰아쳤던 70여 년 전의 제주. 양신아 씨의 고향 대정에는 4.3과 관련한 3개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찰서장 문형순의 공덕비인데요. 그는 4.3 때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이북 출신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곳 주민들이 좌익 세력으로 몰려 처형을 당하게 되자 면장과 목사는 문형순 서장을 찾아가 자수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들 덕분에 주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됐고
이후 생존자들이 회장이 공덕비를 공덕으로 세웠습니다. 살아서, 예, 오늘까지 이제 90, 1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 맞아.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내 죽기 전에 꼭 이분이 공 갚는 건 그런 내용을 후대에게 남기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비문도 직접 우리 이 대정읍 분회장을 했어요. 노인회 대한 노인. 이 회장님이 다 했고, 여기에 보면은 내 이름도 있는데 이 14사람이 다 돌아가다가 이제 회장님하고 나하고 한 너희밖에 안 살았어요 이게. 문고인길이. 예, 문공일이 문명수 저 군의회 의장 했던 분. 예. 네. 우리 죽으려가는 포로병이라 졸졸졸졸 경찰서 앞에 가니까 사찰 주임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들 오늘 다 쏘아 죽인다고. 이 새끼들이 다 오늘 총살 집행하겠다는 막 공간이. 발발로 넣어서는 많이 덜었으니까 이렇게 뭐 아무래도 죽을 건 각오하고 명단 따라가고 불확실 따르니까 이제 죽을 각오 했는데 서장이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서장이 오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 신체가 막 100kg나 가까운 양반이라 한 60대 죽은 양반이 고시험도 오고 어마어마한 양반이 나와서 서장님 왔다고 인사서 그러니까 서장이 너희들 조서 있지? 어느 사람 뭐 대답할 사람 있어요? 발발 떨어니까. 너희들 오늘부터는 산 사람하고 일제 손을 그쳐한다. 말은 이거 오늘부터 우리 경찰하고 잘 협조한다 이놈들. 단연 말 이거 두 가지뿐이라 아무 말도 아니야. 뒷날은 조선 사람들 전부 경찰서로 가거네 적서 쓰라고. 야따 이번엔 경찰이 가면 죽어야 되겠구나 하니까는 5사람이 추주관이 있었습니다. 5사람이 추주관 딱딱 써붙이고 몽둥이만 쓰고 하나 써놓고 서북청달 다 쓰니까 서북청령이면 무셔서 뭐 발발할 때 야따 죽었는데 서장이 5사람한테 절대 강요 말라. 절대 때리지 말라. 추주관한테 엄명 내리비었습니다. 서장이. 문영순 서장의 의로운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고춘원 할아버지는 이제 9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이후 대정에서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문영순 서장은 예비 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거부해 수많은 목숨들을 살려냈는데요. 문영순 서장 공덕비를 바라보는 양신아 씨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서장의 용단으로 성산 지역에서는 예비 검속 희생자가 적었지만 대정 지역에서는 수백 명이 희생을 당했고 큰 형님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3일이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립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기록되는 제주 4.3. 그 희생자만 약 3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마을별로 희생자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강명비. 제주 4.3의 참상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양신아 씨도 매년 추념식장을 찾는데요. 이날은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작년 4.3 기행 TV 촬영에 동행했던 가수 안치환 씨입니다. 잘 계세요. 아니 나는 당시에 내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그래 유명한 가수인 줄 그때 몰랐어요 이게.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가면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결례도 해온 거 아닌가 하고. 작년보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뭐 지금 점점 나이만 나가면은 건강한 건 아니겠고 일단은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특별히 관심 가져줘서 잠들어진 남도도 하지만 그 4월 동백 그 목소리 듣고 그게 내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네. 덕분에 만든 노래예요. 아이고 참 그거 진짜 아세요? 앞으로 글쎄 그 뭐 어디 자막에 보니까 나중에 그거 나오고 서울에서 그 발표했다는 것도 어떤 맞아요. 속에서 알았는데 선생님 그날
선생님이 잘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오랜 전에 잠들지 않는 남도를 4.3을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양신하 선생님이랑 대정을 안내받으면서 설명 듣고 와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감동도 받았지만 내가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좀 반성 같은 걸 했어요. 덕분에 그 위에 4월 동백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게 됐고, 다시 한번 4.3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음악적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봉계동에 와 보면은 우리 숙모님이 있거든. 그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고문치다가. 근데 할망할 때는 나는 꼭 우리 숙모님 부르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해서 이 제주말로 부르는 것은 우리 숙모님 부르는 것 같이 그 목청 역시 상당히 그 참 특수한 목성을 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눈물을 닦았다고. 이건 내하고 그 자료도 그때 많이 줘서 참고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노랫말이든지 제주말을 섞으면서 특수한 음정을 깔고서 그걸 노래를 들을 때는 지금도 내 간혹 스마트폰에서 듣습니다. 지금도 담아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그 볼 때마다 그런 슬픈 추억이 옛날 생각이 떠오르요. 며칠 후 양신하 씨는 다시 고향 마을 무릉 1리를 찾았습니다. 왕계동산이라 부르는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4.3 평화인권 교육주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의 동백나무 식수 행사를 가진 겁니다. 동백나무를 심고 그 옆에 평화의 염원을 담은 팻말도 세웠는데요. 사실 이곳은 4.3 당시 마을 청년 5명이 학살을 당한 비운의 장소기도 합니다. 많은 이유는 곶자월이 연접해 있으니까, 곶자월이 연접해 있으니까 그 4.3 사건 당시 인양동이라는 부락이, 이 좌기동은 생기기 전에 인양동이 제일 먼저 생긴 부락이거든요. 그게 있는데 4.3 사건이 터지니까 곶자왈로 이제 뭐 이러한 연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국가에서 인양동 부락을 전부 불태워버렸어. 무조건 뭐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인양동 부락이라는 부락은 한 채도 없이 그냥 불태워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4살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잡혀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이제 돌아가시는지 모르고 그 사건이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같이 하죠, 같이. 어머니 제삿 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매를 떠놓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짜를 모르고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데. 저희 할머니도 유가족이시다 보니까 살짝 심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살짝 울컥하기도 하면서 저를 심었습니다. 할머니가 유가족이시라면은 어떤 유가족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 형제분, 오빠 2분이 돌아가셔서. 4.3 네. 그런 얘기는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어요? 네,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어릴 때지만은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할머니가 그때가 지금 80세에서 그때가 제 나이 때인데요. 살짝 그때 무서웠을 것 같고, 지금 와서는 그때가 살짝 아직도 무서우실 것 같고, 제가 그때였다면 아주 후회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나무를 심은 거예요? 저희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저희 총 합해서 21그룹 심었고요. 그래서 동백나무 심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던가요? 이제
4.3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잘 자라기를 좀 바랬죠? 네. 어떤 마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잘 자라길 바란 건요. 제가 먼 훗날 제가 어른이 된다고 하면 이 왕계동산을 찾아 이 다시 4.3 사건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948년도 5월 17일 날 그때 가다 보니까 근데 그래 가만히 덮은 피가 막 훑어오고 있어요. 그때 학교 가니까 여기 무장대에 와서 습격을 하다가 무장대가 죽은 4.3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신아 씨가 이날 학생들에게 4.3의 참상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밀고로 누명을 쓴 채 죽어간 마을 청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렇게나마 알리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오면은 뭐 4.3 이야기라든가 우리 마을의 역사라든가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삼촌이. 그래서 이런 자문은 우리 삼촌한테 전부 얻어서 앞으로도 해나갈 거고 지금도 해왔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살 이후 마을 청년들은 청년의 자치 조직인 향상회를 만들고 이곳을 사들여 공원을 만들려 했었지만 아쉽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동백나무가 심어지는 걸 보면서 향상회 회장을 맡았던 양신아 씨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막 총수 우리 집 때 쏘는 것 같아. 걔 보니까 여기에 뭐 사람 죽었다도 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온 거예요. 완 보니까 이제 저 밑에 그때 보리들이 영 누릉해 가는 때네. 보리밭에 엎어져 있는 것은 완보미 완보가 거기 쓰러져 있고. 그 이거 오랑 엎어진 거 다 해보니까 우리 형님은 여기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때부터 뭐 생생히. 그래서 뒷날 우리가 여기 집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은 영랑서 왔으니까 영랑리까지 걸어서 간 아예 죽자는 어디 가는가 하고 확인까지 한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 오죽해야 이 꽃밭 만들려고 그때도 내가 주동이 돼서 우리 저 성표하고 해서 했는데 그거 이제까지 80년간 80세 넘도록 우리 구상이 다 없어지는 찰나 오늘 보니까 60년 우리가 계획했던 60년 전 58년도니까 60년 전 우리 계획을 이제야 실현한 것 같아. 아까 선생님한테도 고마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못한 것을 후배들이 해주니까 여기 넘어다니면서 저주의 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꽃동산이 되겠구나.